문예청을 만들면서 어떤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뭐 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런 고민들이 있잖아. 근데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민족 문화, 지역 문화, 그 다음에 삶의 문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걸 찾아보자. 그러니까 문학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어떤 문인들이 있나 살펴보자.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서 매몰된 그런 문인들, 그러니까 정호승 시인, 홍구범 작가, 오장환 시인, 또 동시에 이제 홍명희 선생, 이런 분단으로 인해서 남과 북 모두에서 그 매몰된 그런 분들을 재조명하는 일을 우선 우리 지역 분들부터 찾아내서 연구부터 시작하고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문화 콘서트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 문화를 좀 더 복원하고 풍성하게 하자. 그 많은 문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이 단재 선생하고 벽조 선생이니까 이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문인들이 그거는 인정하는 충청도의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냐고 물으면 단재 선생님하고 벽조 선생님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모든 연구자들,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다 동의하는 거니까. 이제 88년도에 나벌봉문인 해금 조치가 되잖아. 그러면 그때 이제 해금이 돼가지고 비로소 그동안 읽지 이제 구론 문서 해가지고 읽지 못하던 뭐 홍땡희 하는 그런 작품들 이제 그러면서 그때 이제 우리는 민족문학회였는데 충북 민족문학회 그게 94년도 민해총으로 바뀌면서 그렇지. 그때 이제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지. 그래 1994년 1월인가에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민족운동을 예술로 해보자. 우리는 문학 작가니까 작가들을 좀 새롭게 분석하고 조망해보자. 근데 우리는 충북 작가니까 충북 출신의 작가 누가 있을까? 우리가 충북만이라도 작고문인들 재조명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그냥 어쨌든 충북 출신 나벌봉문인 해금에 의해서 그동안 발굴도 못하고 우리가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고 이런 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동시에 병행했던 게 그래서 각 시군별 문화답사, 문화기행을 다녔다고. 문화기행을 다 다니면서 우선 기초 자료조사를 통해서 문화에 대한 충북 문화, 지역 문화에 대한 실태 파악도 하게 되고 또 몰랐던 걸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나이 되도록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몰랐던 거에 대한 반성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계속 연구하고 또 조사하고 또 기리는 일을 하고 또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일까지를 해나갈 것인가 이게 큰 과제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이 너무 많더라고. 지금 아마 누구나 다 그럴 텐데 비슷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아마 안 하거나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다들 모여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토론하고 우리가 민족적인 일을 한다. 민족의 미래를 짊어지고 가는 세계사적, 민족사적 개인이다. 이런 어떤 책임감 또 자부심이 있었어요. 민해총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민족문학회 활동 끝나면서 88년에 나벌봉문인 해금된 거에 여파에 따라가지고 그때 이제 충북에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작고문인 발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작정을 한 거지. 회의를 해가지고. 이 한겨레 신문하고 조선일보에서 각자 질문하는 거예요. 문화부에다가. 문화부하고 통일원에 질문을 하니까 둘 다 해금 돼서
이 책을 읽고 하는 작가 명단이 쭉 나와요. 뭐 예컨대 정지용, 오장환 또 이런 작가들은 뭐 책을 읽어도 된다 등등 이렇게만 나와요. 다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면은 홍명희, 이기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답변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해금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모르는 상태여서 94년서부터 논의를 하긴 했지만 이제 홍명희 문학제를 못 하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네, 문학제는 이제 1996년에 처음 1회 문학제를 했는데 그 시기가 모든 것이 이렇게 합해졌던 시기 같아요. (1988년에) 벽초 홍명희 임꺽정의 재조명이라고 하는 자료집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한국근대 리얼리즘 작가 연구에 벽초의 생애와 임꺽정 작품론을 함께 책을 냈을 때 사계절 아주 초창기죠. 사계절 출판사에서 이런 자료집을 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나온 임꺽정에 관한 논문 몇 편 안 나왔지만 그것들하고 이제 벽초의 생애 그리고 임꺽정에 관한 자료들 제가 수집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의 그 한문학 전공하신 임영택 교수님이 임꺽정의 그 사료가 될 만한 것들을 모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선왕족에 실린 거, 뭐 또 야담집에 실린 거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모아서 벽초 홍명희 임꺽정의 재조명 이런 책을 냈었죠. 1988년에 벽초 홍명희 임꺽정의 재조명 이 책을 임영택 교수님하고 강영주 교수님이 쓰셨는데 이제 85년에 책이 나왔으니까 책의 해설판이 필요하다 해서 바로 기획해서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의 반응이 좋았어요. 제 임꺽정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그 사계절에서 그 개정판을 내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마침 그 홍명희 문학제 1회가 개최되던 96년에 이 벽초 홍명희 임꺽정의 연구자료 이 책이 나오게 됐죠. 이제 그 개정판을 그러니까 아쉬운 곳이 많으니까 개정판을 내자 해서 벽초 홍명희와 임꺽정의 연구 자료라고 해서 이제 훨씬 더 많은 자료랑 그런 거를 넣어서 완전 개정판으로 낸 것도 1996년이었고 그때 사계절 출판사에서는 김영종 사장께서 임꺽정을 출판해가지고 구속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다는 거는 저희들이 다 잘 알고 있었죠. 다 그 책도 읽고. 그래서 1995년에 이제 사계절 출판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계절 출판사에서도 아주 굉장한 관심과 지지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하겠다. 임꺽정을 출판해서 아픔을 겪은 것도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때 당시에 임꺽정 그 책이 계속 출판되고 있었고 해서 이것은 우리의 임무니까 같이 하겠다 이렇게 이제 사계절하고는 협의가 됐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출판사로서는 보기 드물게 TV 광고를 했고요. 임꺽정을 가지고 그 TV 광고를 하면서 얻어낸 게 SBS에서 김한영 PD께서 이제 이걸 드라마로 하자 해서 결정이 났고 첫 방영이 96년 아마 12월 네, 이렇게 한다고 이제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랑 여러 가지 협조를 하던 시기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그 계기가 SBS에서 마침 임꺽정을 그 몇 달간 촬영을 하고 우리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어서 또 사계절에서도
제반 그때는 이제 모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다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문학제를 한다거나 하면은 몇백만 원씩 드는데 그 몇 명이 뭐 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네. 번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계절에서도 이 모든 70% 이상의 경비는 우리가 내겠다. 그때는 충청북도나 문해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충북민예총에 지원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사계절 또 강영주 교수님이 연구도 마침 그때 결실이 있어서 그러면서 홍명문학제를 하자고 사계절에 제안을 해오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계절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하고 제가 이제 이명택 선생님도 좀 참여하시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같이 만났죠. 그래서 강영주 선생님도 찾아뵙고 임형택 교수님이라고 성균관대학교 생각, 교수님이 네. 계신데 이 두 분이 학술적인 연구를 해놓으셨어요. 찾아뵈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우리도 학술적으로는 했지만 그 문학제 성격의 그런 추모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충북의 작가들이 그걸 한다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최를 같이 하겠다. 다행히 벽초 같은 경우는 강영주 선생 또 이명택 선생 그 연구 서적도 있었고 선행 연구가 좀 있었고 사계절에서 이미 책이 출간이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벽초 문학제는 이제 우리가 한다라고 시작했을 때 당연히 강영주 교수님 또 사계절하고 세 단체가 자연스럽게 논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바람에 이제 오장원처럼 막 몇 달씩 걸려가지고 자료조사하고 찾고 하는 수고는 좀 덜었지. 그래서 이제 충북민예총에서 온 그 제안 온 서류들을 토대로 해서 논의를 하고 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사계절에서 대주시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게 됐죠.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는 저는 뭐 연구만 했던 사람이고 그런 문학제라는 행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생각도 못 해봤죠. 그리고 이제 백낙천 신경림 선생님을 찾아뵙고도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민족문학 작가회에서도 홍명희 문학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래서 이제 96년이 됐는데 이제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정보 계통에서 계속해서 홍명희 문학제만은 안 된다. 만약에 홍명희 문학제를 하게 되면은 몇 사람은 구속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건 각오하고 하든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 당시 나기정 행정부지사를 통해서 역으로 질의를 했죠. 우리는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잃어버린 작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하는 문학 행사인데 이걸 왜 못하게 하냐. 그랬더니 홍명희 자를 빼고 인격적 문학제로 해라. 그때 그게 그 전날까지도 그랬습니다. 11월 1일이 금요일인데요. 저하고 도정환 선생님한테 전화를 각각 해가지고 저한테는 나기정 부지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 선생 홍명이라는 이름을 걸거나 인쇄를 하면은 분명히 몇 사람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제발 우리 충청북도를 위해서라도 홍명희 자를 빼고 인격적 문학제로 플랜카드도 걸고 인쇄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인쇄는 이미 다 끝났고 플랜카드는 뭐 지금 제작해도 되지만은 이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저희들은 단지 인격적 문학제를 하는 게 아니고 민족문학의 통일 문학사를 새로 쓰는 거고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 단지 인격적의 책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했죠. 저희는 이제 항상 그 책을 내면서 줄곧
계획하고 있었던 것은 벽초 홍명희 선생이 그냥 단순히 부수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쉬쉬시 되고 있다. 그래서 벽초 홍명희 선생에 대해서 새롭게 재조명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꺽정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도 완전히 뭐 우리나라 역사소설의 최고봉이고 뭐 남북 분단되기 이전에 그 우리 언어의 보고인데도 불구하고 저자가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 금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복권을 시키자.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그 1회 때부터 이제 그 지자체든 그쪽 지역 경찰서든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그때 이걸 실제 1회 때 이걸 성사시킬 수 있느냐가 되게 그 관심거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이제 사찰 아닌 사찰을 받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기록도 그 1회 그 행사장 바깥에 외곽에 홍명희 문학제라는 그 현수막을 거는 것조차 우리가 신중하게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걸어서 일을 또 만들 거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했던. 다들 그래 우리가 저 구속당할 각오는 이미 했으니까 그냥 가자고 다들 일구동성으로 그래서 이튿날 이제 2시에 그냥 강행을 한 겁니다. 저는 홍명희 문학제 날 그 내복을 입고 가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11월 2일이니까 좀 추웠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홍명희 문학제 하던 날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내복을 입고, 왜냐하면 구치소에 가면은 그 춥다고 하더라고요. 11월 달에. 그래서 도종환 선생님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종환 윤석열 선생님, 너 이렇게 3사람은 잡혀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내복을 입고 오시면 어떠냐고 했는데 1시쯤 되니까 이제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하는데 보니까 뭐 잡아가지는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때 상황이. 왜냐하면 그게 전국적으로 뉴스도 나가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무르익어서 이 화해 모드로 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북방 외교도 하고 또 북한도 적십자사 오고 가고 그랬기 때문에 잡아가지는 못할 것 같다. 그러나 나중에 후유증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래서 강행을 하게 된 게 제1회 홍명희 문학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학자가 성황리에 이제 개최가 되고 다들 서로 이제 이런 게 가능할까? 해금도 안 됐는데 이 문학제를 하고 학술 행사를 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속으로들 하고 있다가 이런 행사가 공식화되니까 다들 속마음들을 이렇게 이제 꺼내 놓으시면서 진짜 꼭 필요한 행사였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참 기쁘다, 다행이다, 막 이런 분위기여서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고, 후년에는 어떻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까지 이제 세우게 되었고. 그 홍명희 문학제는 그때 1회로 그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문학제가 시작되기 전에 점심 먹으면서 김하돈 선생님이 이제 충북민예총에서는 1회까지만 주최할 거다 이러셔서 저는 왜 그럴 줄 알았고, 또 아마 충북민예총에서도 뭐 그 다음에 어찌 될지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정말 10회가 되고 20회가 되고 30회를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30회 홍명희 문학제까지 갈 것으로 예상한 분이 거기 참가자 중에 있었을까? 전 참 궁금해요. 이렇게 지속되어 온 것이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요. 그것도 이제 지자체의 도움이 없이. 저로서는 뭐 굉장히 감사하죠. 그게 문학적 관점에서 임꺽정을 보는 것만이 아니라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리학적 관점에서도 굉장히 연구할 게 많고,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연구할 게 있고,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해나갈 다양한 보물 창고 같은 소설이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연구자들을 섭외할 때마다 연구자들이 아주 충분한 그런 그 발제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계속 될 때마다 야, 중요한 연구 성과가 쌓인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게 10년 단위로 책이 나오게 되는 그런 성과로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초창기 시작 때부터 이 행사 자체로는 아주 내실 있게 되었는데 행사 외적인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힘든 시기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죠. 2005년에 백두산 가서 또 남북 작가들이 통일을 위한 문학 결성을 했는데 홍석중 선생님이 저하고 도정환 선생님, 강영주 선생님한테 여러분들도 작가지만 작가 이전에 민족의 미래를 우리가 열어야 되지 않겠냐. 문학 예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이 분단된 고통을 좀 넘어서서 사랑하고 화해하고 통일하는 미래를 여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지. 내 소원은 그거니까 부디 제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의 이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아주 정말 간절하게 부탁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을 충북 작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다. 북을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통로 중에 하나가 이 홍명희 문학제라는 걸 확인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홍명희 문학제가 높이 평가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죠. 어쨌든 키는 열쇠는 또 행위는 답은 시민들에게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가 이 작고문인 예술제, 문학제도 순수 우리가 문인들이 시민들의 손을 잡고 시작을 해서 이만큼 온 건데 시민이 먼저 좀 분열되지 않고 단합하고 통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게 맞다. 북한 작가들이 참가하는 홍명희 문학제를 꼭 개최하고 싶었고 남북 관계가 순조롭게 이어졌다면 뭐 정기적으로 매년 올 수도 있고 우리가 또 뭐 정말 개성에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남북이 교류의 장으로 홍명희 문학제가 커나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었던 거. 어떤 시국에도 우리가 굽히지 않고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28회 올해 이르기까지 문학제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이 문학제의 큰 자랑거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정신으로 꾸준히 해나가서 어쨌든 남북 간의 평화 또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통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그런 문학제의 그런 그 뜻을 잃지 않고 해나가기를 우리가 다짐해야 되겠죠. 벽조 선생의 글 중에서 항상 제가 당위적인 글로 삼고 있는 게 통일이냐 분열이냐 이 글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지금 읽어도 우리에게 던지는 명령 같은 게 숨어 있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단의 시대에 문학제를 한다는 것은 벽조 선생의 인격적 문학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 여러 문학제를 통해서 얘기되는 발표나 뭐 여러 가지 행사
그 근저에 흐르고 있는 끝없이 관료하고 있는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과 아까 말씀하신 평화,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통일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또 북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때야 될지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게 하고 동시에 답을 내주는 그런 문학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죠. 어떻게? 계속. 그때는 그나마 좀 이렇게 홍명희 문학재라는 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호재로 삼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이게 자꾸 이제 오면서 이 홍명희라는 어떤 인물을 정치적으로 자꾸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이슈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그런 쪽으로 자꾸 나가지 않았나. 우리는 1년 내내 홍명희 문학재를 하고 있는 거지. 1년 내내 고민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 홍명희 문학재. 홍명희 문학재는 전국의 수많은 문학재 중에 표본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 이 작가들과 출판사가 함께하는 것도 오랫동안 함께하는 것도 드물지만 큰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큰 마찰이 없잖아요. 어떤 돈에 대한 거, 뭐 개인적 이익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이런 이해 충돌이 없어요. 한 번도 없이 오로지 이 소설과 저자를 서로 이렇게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조금씩 희생하면서 하는 문학재는 전국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국내 문학재는 그런 문학재다. 그런 문학재는 전국에서 유일하고 우리 현대 문학사에 남으려면 좀 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30년까지는 반드시 해야겠다. 근데 이제 30년을 전후로 해서는 좀 냉정한 이제 어떤 평가와 어떤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끊기지 않고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더 여전하고 강한 것 같아요. 네. 북한 지역에 관계된 그런 이제 유족과 연계된 어떤 행사 그런 걸 좀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난 정말로 북쪽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인격적으로 읽고 홍명희 선생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런 마음이 커지는 게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뭐 지구 시민 다 좋은데 그 속에서 북한이 제외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지 지금은. 우리 뭐 제3세계 뭐 아프리카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관심을 갖고 연대하지만 북쪽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난 너무